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 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갖는 것입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초연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불만스러운 부분을 억지로 찾아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과도 거리가 멉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솟구치는 샘물로 갚아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교양이자 미덕이며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합니다. 날이 쨍하니 맑으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다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날이 맑든 흐리든 매사가 불만스럽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무조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아메이는 그제야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마침 눈앞에 국수를 파는 간이 식당이 있었지만은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간이 식당의 여주인이 그녀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국수가 먹고 싶니? 아메이가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여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꾸나. 곧 그녀 앞에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아메이는 국수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깜짝 놀란 여주인의 이유를 묻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를 저는 처음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만날 저를 혼내기만 할까요? 오늘도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저를 찾지도 않잖아요. 정말 매정해요. 그러자 여주인이 진심 어린 말투로 그녀를 다일렀습니다. 얘야, 너는 기껏 국수 한 그릇을 준 나에게도 감사하면서 왜 10년 넘게 너를 길러주시고 매일 밥과 빨래를 해주신 엄마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잠시 베푼 친절에는 고마워하면서 낳고 수십 년 동안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한 수도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다네. 그럼 재난인가요?
그것도 아니다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가난한 산골 마을을 취재하러 나섰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산 그늘에 자리한 아주 낡은 초가집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마당에 한 무리 아이들이 모여 앉아 숙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해졌지만은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은 아이들은 몽땅 연필을 쥐고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가까이 다가가 아이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슬쩍 보았습니다. 공책 맨 윗줄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감사 편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기쁜 얼굴로 자신들이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향기로운 꽃에게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에게 고맙습니다. 크고 단 열매를 맺어준 사과에게 고맙습니다. 둘째 형에게 고맙습니다. 제게 산수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기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높고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으며 비교적 고독하게 살았고 사망률도 1.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배우자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사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할 일이 있는 것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것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할 거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살아가며 열정적으로 남을 돕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하워드 행복 노트.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곁은 행복을 놓치지 말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걱정과 고민이라는 덫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걱정과 고민은 자신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근심과 분노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수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에는 온통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아버지가 살며시 주신 용돈, 나를 배려하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잡은 친구들, 배우자가 깜짝 선물로 준비한 영화표 2장, 모두 사소하지만은 충분히 감동적이고 감사할 만한 일들입니다. 인생이 삭막해 보인다면 이는 곧 마음이 삭막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감각과 삭막함이 습관이 되고
마음의 본질을 무시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르면 결국 누구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행복도 보지 못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혹은 아직 손이 닿지 않은 먼 곳의 행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주부 벨이라는 집안 살림을 돌보는 더러운 옷을 빨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데 반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못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섭섭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나 작은 선물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벨라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당신은 나를 위해 꽃을 살 건가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남편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살 거야. 벨라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죽고 나서 꽃 한 송이도 못 사줘요? 그러자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수만 송이 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송이라도 당신이 살아있을 때 사주는 게 낫지. 내일 내가 퇴근할 때 꽃 한 다발을 사올게. 어때요? 벨라는 한순간에 화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면의 부박함과 불만의 눈이 가려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뿐입니다. 일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인생이 답답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와 보세요. 나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은 뇌결핵병 환자였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30여 년을 휠체어 위에서 보냈지만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은 아직 움직이고 나의 머리는 아직 사고한다. 또한 내게는 평생 쫓을 꿈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곳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슬플 때면 왜 항상 눈이 올까요? 부처가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서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눈은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한밤중에 내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항상 알지 못하는 순간에 수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눈이 내리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리지 않을까요? 부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의 풍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대 곁에 있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은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행복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기를 조그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며 불평불만에 빠지면 바로 눈앞에 있던 행복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삶은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금 가진 모든 것과 지금의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러시아의 대작가 안톤 체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다면 그 가시가 눈을 찌르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성냥이 호주머니 속에서 불이 붙어 타버렸다면 호주머니가 화약고가 아님을 감사하라. 똑같은 문제도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쾌함이 기쁨으로, 불만이 감사함으로 변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얻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라. 샤하르는 언제나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감사 노트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함의 대상을 5가지 정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대상은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식사나 가족 혹은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몇 글자를 적더라도 감사할 대상을 생각하고 그를 구체화하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샤르는 한 강의에서 자신의 감사 노트를 꺼내 어느 하루의 감사 대상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가정, 자녀, 부인, 저녁 식사. 우리는 사회라는 대가정의 일원이며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한 행동 한 가지를 하지 못해서 오해를 만들고 섭섭함을 키웁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남이 자신에게 뻗어준 도움의 손길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고급 승용차가 연료통의 나사가 풀려 연료가 새는 바람에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차 주인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차 밑에 들어가서 연료통 나사 좀 조여주지 않겠습니까? 반나절이 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00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도와준다면 $100를 주겠소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조급해져서 지폐를 마구 흔들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년은 재빨리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연료통의 나사를 꽉 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어나와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100짜리 지폐를 내밀었지만 소년은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아마도 돈이 적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100면은 큰 돈이란다 고마야. 그는 주머니에서 $10를 더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더 바라는 게 있냐? 그러다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수가 있다. 그가 짜증스런 어투로 말하자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돈을 바라고 남을 돕는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대체 뭐냐? 소년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이 베푸는 호의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리 만무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않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실패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공석은 단 한 자리뿐이었는데 1차, 2차 면접을 거친 후에도 5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노라 하고 통보했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아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기아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기아의 서류는 빠른 시일 안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감사 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5명의 지원자 모두 그녀와 같은 메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샤르는 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만한 일이 넘쳐납니다. 풍성한 저녁 식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의 반가운 만남과 즐거운 대화, 순조롭게 흘러가는 직장생활,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노트에 적다 보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매 순간 생활 속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시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동시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비관주의자의 눈에는 항상 모자란 점만 보이고 낙관주의자의 눈에는 늘 긍정적인 면만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오늘 하루 또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시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행복보다는 불행에,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닥치고 생활이 불안함에 휩싸이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운명을 원망하지만 정작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 당연한 평안함과 행복이 깨지면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평안함은 축복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 절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편안한 나날이 지속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오히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혹은 감동거리나 낭만적인 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하고 안녕한 하루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걸까요? 소피아는 오랫동안 자신이 행복하다는 자각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비슷했고 감정적으로 격양되거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표현대로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바람잘 없는 친구들의 삶이 부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뭔가
일이 벌어져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친한 친구가 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었지만은 꼬박 2달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의 중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소피아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소피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자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걷고 뛰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소피아는 매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인파와 차량이 붐비는 도시에 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매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마셔 보는 것도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여유있게 주말을 보내는 것도 모두 행복입니다. 매일 신선하고 자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저 평화롭고 평범하게 세월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고 자신의 주변에 조그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평안함의 가치와 거기서 비롯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해변은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과 코끼리 투어를 체험하려는 관광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끼리 사육사 A씨는 역시 아내와 함께 8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해변으로 출발했습니다. 코끼리의 등 위에는 약 10여 명의 외국인 손님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위를 편하게 걷고 있는 그때 갑자기 코끼리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얌전하고 순한 이 커다란 동물들이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를 내며 안절부절 못하자 A씨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규모 9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진이 일으킨 엄청난 쓰나미가 A씨가 있는 해변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관광객들을 안정시키며 재빨리 코끼리들을 언덕 위로 몰았습니다. 또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많은 사람이 쓰나미가 해변을 덮치기 전에 언덕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은 고스란히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처참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평범하고 편안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덮쳐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재난이 삶을 뒤흔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평화로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재난은 또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에게 지금의 편안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잊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낼 때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평범한 하루의 가치를 깨닫고 누린다면 그처럼 축복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다면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을 감사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철학자 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진정한 미덕이
없는 것과 같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현재의 평범하고 편안한 생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매일을 웃으며 보낼 수 있다. 평안은 행복과 건강,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복을 모아 큰 행복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쩌다가 작은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디 작은 행복도 하나 둘씩 쌓이면 일생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큰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중국 작가 니누이 탕은 행복이란 자기 침대에서 자고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으며 배우자의 따뜻한 말을 듣고 자녀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원로 작가 웨이웨이는 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 차차를 타고 일하러 갈 때, 쟁기를 들고 밭으로 향할 때,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을 쭉 들이킬 때,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어여쁜 자녀의 입에 사과 한 조각을 넣어줄 때, 배우자와 함께 한가로이 산책할 때, 친구여, 자네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 현재 사하르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 고향인 이스라엘의 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결정을 아쉬워했지만 정작 교수 자신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차 강조한 대로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후 샤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인과 마찬가지로 느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는 강의하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대부분을 부모와 아내,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운동을 하며 보냅니다. 물론 틈틈이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단순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 곁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어느 노부부의 어깨 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원하게 마시는 차가운 맥주 거품 속에 작게 코를 골며 고온이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한 밤 향긋한 차를 마시며 읽는 재미난 소설책 갈피 속의 사이에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 작지만 분명한 행복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삶이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나 큰 기쁨이 아닙니다.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한 드라마도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홀가분하며 유쾌한 기분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진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행복은 따로따로 흩어진 구슬과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어서 감사라는 실로 엮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지금부터 주의 깊게 자신의 주변에 흩어진 작은 행복이라는 구슬을 찾아봅시다. 하버드 행복 노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의 작은 행복을 엮어 큰 행복으로 만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